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철학과 굴뚝청소부 피이태 근대 철학과 자아편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존 시간까지 이제 칸트를 다뤘죠. 그래서 이제 칸트의 철학이 이제 어떻게 근대 철학을 재건했는지, 위기에 빠졌던 근대 철학을 칸트가 완전히 그래도 제대로 기울어졌던 어떤 탑을 다시 정 위치에다가 세워놨다고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휴문 우리 지난 시간 잘 복기해 보시면 휴문 어쨌든 주체 자체가 뭐라고 했죠? 관념의 다발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주체라는 것은 우리의 경험이 쌓이고 쌓이는 어떤 인상과 관념이 모여 있는 거대한 다발체에 불과하지 사실 어떤 실체, 그 실체적인 주체가 있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체를 시켜버렸잖아요. 그리고 진리에 대한 부분은 위헌이다. 인과론 자체를 부정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인간이 그동안 또 습관적으로 판단해왔던 그런 어떤 문제에 불과하지 어떤 법칙적으로서 우리는 진리를 파악하기는 또 어렵다라고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위기에 빠졌던 근대 철학에 대한 문제를 이제 칸트는 자 일단 뭐였죠? 첫 번째가 기억나시나요? 이 진리를 위치를 바꾸죠. 진리 자체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책이라는 것 혹은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영상 자체가 마찬가지죠. 이게 정말 저게 실체인가 아닌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사물 자체에 대한 거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칸트는 아예 선언을 하죠. 그래서 주체가 대상을 파악한다고 할 때 사실 우리가 파악하는 것은 이 사물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물 자체는 알 수가 없고 이 부분은 알 수가 없고 이 우리가 대상을 판단하는 건 철저하게 현상인 거죠. 우리 주체가 어떻게 그 현상을 인식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진리의 위치가 그동안에는 진리의 위치는 여기 있었던 거죠. 그동안의 근대 철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저 사물 자체의 실체를 그대로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였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칸트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이거를 따지다 보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틀릴 수밖에 없고 알 수 없는 걸 계속 안다라고 표현하는 억지를 쓰게 돼 있으니 그러면 자꾸 또 전능한 신을 불러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진리라는 것은 여기에다 두자. 진리의 위치를 율로 바꾸자라고 했던 게 칸트였죠. 그래서 우리가 왜 모두가 저거 예를 들어 이걸 화이트보드라고 하면 이게 진짜 화이트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증명할 길이 없다. 그거는 사물 자체니까. 하지만 최소한 우리 눈에는 다 하얀색으로 보이고 그래서 다 화이트보드라고 하니 우리 모두가 그렇게 현상을 판단하는 그 판단 형식이 무엇인지를 따져보자. 그게 오히려 진리 아니겠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위치 자체를 바꿨다는 점에서 칸트는 새로운 그동안에 어쨌든 대륙의 합리론과 영국의 경험론이 논쟁해 왔던 그 진리의 어떤 그 탐구 방식을 아예 뒤집어 버린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죠? 선험적 주체죠. 선험적 주체에 있어서 자 기억 안 나시죠? 선험적 주체라고 했을 때도 저도 이게 잘 안 외워졌었거든요. 2-1이라고 할까요? 결국은 선험적 감성 형식이 있고 2-2 선험적 지성 형식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선험적 감성 형식은 시간과 공간, 그 선험적 지성 형식은 범주라고 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결국은 선험적 감성 형식인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어떤 물건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물건을 감각하려면 결국은 칸트도 흉이 얘기했던 그 경험에 대한 중요성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은 중요한데 근데 우리가 이 경험 자료를 뭔가 판단하려면 일단은 그 경험 이전의 것 이게 핵심이죠. 경험 이전에 선험적인 어떤 주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 이전에 의심할 수 없는 그 선험적 주체의 선험적 감성이 먼저 작용을 해야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이 먼저 있어야 우리가 어쨌든 뭔가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플러스 아무리 뭘 경험해도 경험한 여러 가지 자료들은 잡다하거든요. 그럼 그 잡다한 자료와 정보를 무언가 정리하고 종합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이 바로 선험적 지성 형식이다. 즉 범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범주가 있을 때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선험적 주체다.
그래서 경험보다 먼저 있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휴미 얘기했던 경험도 되살리면서도 근데 그 경험보다 먼저 있는 선험적 주체를 또 되살림으로써 기존의 어쨌든 이 딜레마를 해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선험적 종합 판단이 가능한가 이런 얘기까지 다뤘잖아요. 가장 진리에 가까운 그러니까 항상 참이면서도 무언가 새로운 지식을 알려줄 수 있는 게 결국은 선험적 종합 판단인데 이 선험적 종합 판단이 주로 이 수학적 명제로 드러난다고 했었죠. 자, 어쨌든 근데 칸트의 한계까지도 우리 지난 시간에 다뤄보긴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걸 다시 정리할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칸트가 주장했던 요거를 바탕으로 이 피이테라는 학자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걸 따져보자라는 거예요. 일단 그 칸트가 더 오래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칸트는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그죠? 그 판단력 비판 모든 것을 비판의 형식으로 만들어내서 어쨌든 예비적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어떤 그 철학의 어떤 진리의 틀, 모든 얼개를 잡아내려고 이제 예비 과정을 했던 거고 결국은 그 이후에 독일 철학자들이 나름대로 어떤 실제로 독일 관념론 하면 어떤 칸트 이후에 오히려 되려 피이테, 슐링 그리고 헤겔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독일이 열어젖힌 어떤 그 문을 완전히 활짝 열어서 본인들만의 어떤 그 철학적 체계를 완전히 구축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피이테가 바로 그 첫 번째 출발이죠. 출발 주자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피이테가 실제로 칸트 덕분에 인기도 얻을 수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칸트가 같이 살았던 시대도 좀 겹치고요. 그래서 피이테는 칸트에 대한 것을 또 받아들이면서도 또 생산적으로 비판하면서 본인만의 철학적 체계를 잡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예고를 해드리면 지금 우리가 다루는 피이테부터 나중에 뭐 셸링이나 헤겔을 보면 되게 추상적이에요. 느낌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그래서 되게 야 이래서 관념론 하는구나 라고 할 정도로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런 생각이 들 거고 야 저래서 철학이 재미없겠구나 라는 생각까지도 들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철학에 입문한다라면 절대로 먼저 배워서는 안 될 블랙리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제가 이제 다른 책에서 보니까 근데 이 피에테나 셸링이든 원래 이 사람들이 단순히 관념 철학이라고 해서 모호한 얘기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철학의 틀을 제대로 정립을 해놔야 실제 사회 당시 독일 사회에 있었던 뭐 예술, 문화, 사회, 정책, 뭐 정치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다 이 철학의 틀 안에서 포괄 시키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실제적 철학이라는 거 생각해 보면 그냥 관념 철학인 거로 우리 평상시 표현하고 되게 쓸데없는 거 생각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진지했다. 그들은 오히려 그 철학의 틀로서 모든 것들을 사회적인 모든 문제들을 이걸로 다 재정립하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기획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죠. 자, 그래서 일단 근대 철학과 자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이테하면 오늘 생각해야 될 게 자아라는 단어예요. 물론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자아란 말을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자아와 어떻게 좀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이것도 한번 같이 살펴보면 또 재밌을 것 같다는 말을 함부로 못하겠네요. 자, 그래서 자아의 복권. 자, 일단 피이테는요. 그 칸트의 12개의 어떤 범주만을 가지고 있는 선언적 주체가 확실한 만큼이나 공허하다고 주장하면서 주체의 활동과 무관하게 오히려 정의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피이테는 이제 이 주체를 자아로 바꾸거든요. 여기서 말하면 선언적 주체를 오히려 비판하면서 피이테는 오히려 이걸 포괄할 수 있는 더 선언적인 오히려 원천적인 자아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아의 활동과 오히려 무관한 정의다 이건 라고 하면서 비판을 해요. 판단의 범주나 원리는 자아의 활동 과정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판단의 범주 같은 거 있죠. 이런 원리들은 자아의 활동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활동 과정의 산물이다. 특히 그가 주목하고 있는 지점은 칸트 철학의 인식론적인 지점인데 첫 번째가 요겁니다. 제가 좀 써놓은 거 잘 따라오셨죠? 그러니까 피이테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첫 번째 칸트의 이 물자체 개념을 비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선언적 주체에 대한 개념을 비판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안 지운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보면 알겠지만 이거는요 그 꼭 피이테만의 비판이라기보다요 여러분도 이미 예상하고 있었을 거예요. 칸트는 사물 자체라는 것을 전제해 놓고
있으면 있다는 거. 예를 들어 이 책을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있다면 이 책 자체에 물 자체는 분명히 있을 거다. 근데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얘는 우리가 결국은 알 수 없는 영역이라고 치고, 그리고 우리가 얘를 뭐 철학과 굴뚝청소부고 무슨 색깔로 되어 있고 이런 판단 형식을 따져보자라고 해서 이런 어떤 방식을 새롭게 만들어낸 거잖아요. 근데 꼭 칸트의 이 방식이 기발한 만큼 얘를 꼭 따라가야 될 보장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것이 내가 왜 꼭 저 사람의 선택을 따라야 되지? 라고 반론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따라서 피이테도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건 말이 안 된다. 마치 여기서 이런 비유를 하죠. 맛이 있긴 있는데 맛은 알 수가 없어. 뭐라죠? 말장난이잖아요. 야, 맛은 있는데 맛을 알 수가 없네. 이런 말과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저기 이렇게 존재는 있는데 우리는 그 존재를 알 수가 없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칸트 체계 자체가 이미 모순이 있다. 그래서 이 사물 자체와 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상에도 사물이 있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사물과 그죠? 그 이면에 있는 물 자체의 이 간극의 문제는 이래저래 피이테가 보기에는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는 거예요. 얘를 여기다 놔두고 철학할 수는 없다. 얘는 정확하게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야 돼. 우리의 인식 체계 안에 들어와야 되지. 물 자체는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칸트의 이 물 자체의 체계 자체를 일단 비판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선험적 주체 개념인데, 선험적 주체에 대해 무언가 말할 수 있다는 건 그 주체에 대해서 인식하고 판단하며 말하는 또 다른 주체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죠? 그러니까 이 말 자체도 결국은 선험적 주체에 대해서 이미 인식하고 이미 판단하고 말하는 그 또 다른 주체가 이미 먼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꼬리에 꼬리를 계속 물게 되는 거죠. 원래 칸트의 기획은 경험보다 더 먼저 있는 것,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것보다 더 먼저 경험 이전의 것이라고 해서 그걸 아프리오리라고 했고, 발음이 어렵네요. 저는 잘 못해요. 아프리오리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데 아프리오리 선험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결국은 이거는 순환 효과가 생기지 않겠냐. 야, 이거가 선험적 주체라면 얘를 또 인식하는 선험적 주체가 또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계속 소급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말이 안 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 방구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물 자체에 대한 개념과 선험적 주체에 대해서 칸트의 이 인식론적인 틀 자체를 일단은 배격을 합니다. 그러면 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라고 할 때, 자, 피이테의 문제 해결 방법을 읽어보시면 여기 보시면 네, 이쪽에 제가 별표를 쳐놨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아와 비아를 주체와 대상을 연관지고 통일시키는 원리를 자아로서 정립한다. 자, 갑자기 자아와 새로운 용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주체와 대상의 문제는 데카르트 때부터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데카르트도 정신적 실제와 물질적 실체를 구분함으로써 나중에 이원론까지 구분한 건 좋은데 어떻게 하면 얘가 얘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거지? 그게 되게 의심스러웠고 그 정확성을 찾으려고 되게 고민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유관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수학으로 확신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떼었다라면 경험론자들은 본유관념이 어딨냐? 철저하게 경험만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싸웠던 거고, 칸트는 그래서 그걸 전혀 다른 방식으로 야 그거 이 사물 자체가 진짜인지 아닌지 따지지 말고 물 자체는 그냥 물 자체대로 거기 있다고 치고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는 형식 안에 그걸 제대로 판단하는 원리만 알면 그게 진리 아니겠냐 이런 식으로 생각 방식을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피이테는 그런 말장난 하지 말고 차라리 더 이거를 포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자, 이 그림이 중요할 것 같아요. 요거 있죠, 요거. 이거를 다 자아라고 하자 이거예요. 보이죠, 자아. 그죠? 그러니까 보통 그 이전의 철학자들이 칸트까지 얘기한 건 뭐예요? 우리가 보통 나라고 하면 나는 여기 있잖아요. 그죠? 나를 여기다가 가두고 있는데 피이테의 자아는 이거를 다 포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들 있죠. 여러분 화이트보드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고 있는 것조차도 저기 따로 존재한다는 느낌보다는 다 거대한 내 자아 안에서 파생된 비아다. 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아와 비아를 통합하는 또 다른 통일시키는 원리로서의 자아. 직접적으로 경험되지도 않고 인식되지도 않으나 주체와 대상을 연관 지어주는 활동. 그리고 그 활동의 결과를 통해서만 스스로를 드러낼 뿐인 이 원리를 피이테는 자아라고 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저도 좀 생각해 봤어요. 여기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진 않으니까 좀 더 여러분 우리가 와닿게 생각을 해보려면, 여러분 사실은 자아가 뭐예요? 자아. 우리가 보통 자아라는 시절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자의식 같은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가 나를 인식할 때 나는 자아가 있어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 자아는 눈에 보이나요? 자, 나의 육체나 신체성은 보여요. 근데 우리 그걸 자아라고 표현하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아라는 말을 쓸 때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인식되는 것도 아니고 엄밀히 보면 경험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말을 쓰고 있죠. 활동의 결과를 통해서만 스스로 드러낼 뿐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평상시에 편하게 자아란 말을 써서 그렇지, 자아라는 것은 사실은 그쵸, 우리가 어떤 활동을 통해서 결국 간접적으로 일종의 결과물로서 이제 그 존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말을 하고 행동하고 뭘 해왔더니 조정일이라는 나라는 어떤 자아가 있는 거구나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이 피이테의 자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 보세요. 이거를 굳이 가로치고 얘기하면 절대적 자아예요. 절대적 자아가 있고요. 절대적 자아에서 여기 평소에 우리가 기존의 주체라고 얘기했던 그 나라는 범주가 실제로 여기서는 작은 자아고, 그 주체가 대상을 인식한다라고 할 때 이 대상이 비아인 거예요. 비아. 자아와 비아의 어떤 투쟁 같은 거죠. 자아 안에서 자아가 비아를 산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무언가를 인식한다라는 것도 나라는 자아가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자아 없이는 아무것도 인식할 수 없죠. 그러니까 나라는 자아가 결국 무언가를 인식한다라는 건 그 인식하는 대상이 비한 거예요. 비아. 내가 아닌 거. 그러니까 내가 아닌 것을 내가 인식하게 되고 산출하는 거죠. 자, 그래서 피이테의 철학적 태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피이테의 철학적 태제를 그래서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 태제를 그냥 태제, 이걸 그리고 안티태제, 진태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점점 해겔의 냄새가 나요. 변증법이라는 게 원래 정반합이거든요. 딱 그 구성이에요. 정반합의 구성처럼 태제 그리고 뭐였죠? 안티태제죠. 태제와 반대된다는 것은 안티인 거예요. 태제, 안티태제, 진태제 이렇게요. 그래서 첫째 태제는 뭐냐? 경험 등 모든 사실의 설명에 근거가 되는 이 자아는, 이 자아죠. 절대적 자아. 이 경험하기도 전에 있는 그 자아는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자아 자신 안에 정립되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자아의 정립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아가 되게 중요한 게요. 얘까지 같이 비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자아가 우리가 지금 어떤 결과물로서 내가 어쨌든 자아가 있다라는 것은 확실히 알죠. 그죠? 우리는 자아에 대한 인식을 그래도 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증명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나라는 존재를 내가 자아로서 인식하고 있다라는 그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건 증명하지 않아도 그냥 존재하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피에테는 칸트의 인식론적 개념에서 선언적 주체 개념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인식적으로 따지다 보면 얘보다 더 먼저 뭔가가 있어야 되고 또 먼저가 있어야 되니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증명할 필요가 없는 가장 확실한 것, 그것은 바로 오히려 자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데카르트와도 좀 다르죠.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니까 데카르트는 사유하는 거야말로 의심할 수 없는 진리라고 하지만 피에테 입장에서는 사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자아라는 것은 본래적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할 필요 없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아는 모든 정신적 활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절대적 근거고 인식의 절대적인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근거를 이룬다. 절대적 자아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면 어떤 인식도 경험도 불가능합니다. 인식하는 내가 없이는 어떤 인식도 불가능하듯이 말이죠. 이 자아를 존재하게 하는 다른 근거는 그래서 필요가 없다. 여기서 여러분 그 논리학에서 동일률이라고 있거든요. 동일률. A는 곧 A다. 그죠? A는 A지 A는 not A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A는 그대로 A인 것처럼 이건 증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A는 A다라고 할 때 얘는 그냥 존재적으로 같은 애라는 거죠. 그러면 자아라는 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A가 A인 것에 다른 이유가 필요 없듯이 단지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자아는 존재한다. 그리고 자아는 자신의 단순한 존재함에 의하여 자신의 존재를 정립한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존재함으로써 정립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역으로 아까 그 얘기도 했잖아요. 대신
여러분 우리의 자아 개념이 파괴될 수도 있죠. 여기서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자아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은 내가 나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걸 텐데 내 자아가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경험도 의미가 없죠. 혼란 그 자체일 테니까요. 그래서 최소한 어쨌든 우리가 이 자아 인식이 있다라면 자아라는 개념이 이미 존재하고 자아의 활동을 통해서 자아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면 이 자아는 이미 정립되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아 정립 자체가 안 돼 있다라면 우리는 어떤 인식도 경험도 확실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첫 태제인 자아의 절대성이에요. 자아는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거. 그래서 무슨 데카르트식으로 뭐 사유한다 이런 방식으로 증명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로 증명 가능하다. A는 곧 A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둘째 태제, 자아는 비아를 반정립한다. 자아는 비아를 자기 안에서 반정립한다. 자, 절대적 자아는 자기 안에서 비아를 반정립시키는 거예요. 그죠? 내 앞에 세우는 거죠. 자, 그래서 자아의 부정은 비아의 정립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자아는 정신적 활동이라고 했죠. 그런데 어떤 활동도 대상이 있어야만 할 수 있잖아요. 자, 자아라는 건 결국은 정신적 활동이지 어떤 물질이 아니잖아요. 내가 자아인 것을 아는데 어떤 물질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근데 중요한 건 정신적 활동을 하려면 무언가 대상이 있어야 돼요. 내 인식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아 안에는 비아가 산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내가 얘를 만지고 있네. 아, 그럼 얘는 뭐지? 비아가 산출되는 거죠. 이 보드 마카는 비아가 되는 거고, 이 책도 나에겐 비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활동도 대상이 있어야만 되는 것처럼 자아는 정신적 활동이고 대상으로서 비아를 산출한다. 그런데 어떤 대상을 정립하려면 나는 이미 또 그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전혀 모르는 것을 정립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다. 음식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제가 이걸 보드마카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손에 쥐고 있겠죠. 제가 이것을 책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들고 있겠죠. 그래서 활용하려고 지금 수업 중에 읽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상이 자아 안에 이미 놓여 있어야 되고, 그죠? 대상은 이미 내 자아 안에 놓여 있어야 되고 자아의 부정이라는 성격을 갖기에 비아라고 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안 나왔지만 좀 이따 나오겠지만 어떤 대상을 정립하려면 나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아는 다 내 자아 안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던 놈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책으로서 산 거고,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화이트보드로서 산 거고,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화이트보드를 여기서 사다 걸은 거죠. 그러니까 자아 안에 이미 비아는 충분히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진리 개념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되게 이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스피노자적이에요. 스피노자는 사실은 우리는 진리를 이미 알고 있다고 얘기했었거든요. 데카르트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진리를 알 수 있지? 이런 고민을 할 때 스피노자는 진리는 이미 우리가 그 기준을 갖고 있는 거야. 진리는 이미 내 안에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세 번째 태제. 자아가 비아를 산출했어요. 세 번째 태제는 이제 자아는 자아 안에서 가분적 자아와 가분적 비아를 반정립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 결국 아까 정반합을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원래 여기 보이나요? 정반합이라는 게 이런 그림이란 말이에요. 아까 자아가 비아를 산출했죠? 자아가 비아를 산출했다가 둘이 싸워. 둘이 이렇게 티격태격 싸우다가 이게 결국은 합을 만들어내죠. 정반합. 알겠죠? 이게 변증법의 어떤 도식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이게 다시 또 정의되고 이게 또 정반합 이런 식으로 또 그려지는 거거든요. 여하간 이건 나중에 우리 해결 때 볼 얘기지만 벌써 이런 도식이 여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PET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요 진태제라는 것도 마주 서 있는, 이게 마주 서 있잖아요. 자아와 비아가 마주 서 있죠. 그러니까 마주 서 있는 자아와 비아의 종합을 표현한다. 세 번째 태제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정의할 때 왜 가분적 자아, 가분적 비아라고 표현했냐면 이 자아가요. 그래서 나눌 수 있는 자아고 이 비아도 나눌 수 있는 자아이기 때문에 여러분 같은 동일성끼리 부딪히면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합쳐질 수가 없거든요. 결국은 결합을 하려면 뭔가 종합을 만들어내려면 가분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가분적 가능성. 언제든 변화 가능하고 뭔가 나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이 가분적 자아와 가분적 비아가 뭔가 종합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알겠죠?
그냥 계속 싸우다가 끝까지 평행선을 가면 안 되잖아요. 어떤 합을 만들어내려면 결국 그런 가분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죠. 요약하면 피이테는 칸트처럼 선험적 철학을 발전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선험적 주체가 아니라, 선험적 주체는 B 이거죠. 선험적 주체가 아니라 자아라고 했다. 자아에서부터 출발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야말로 진정한 선험성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제가 보기엔 말만 바꾼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이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고 계셔야 돼요. 엄연히 칸트와 다르다. 그죠? 그리고 또 한켠에서는 뭐 결국은 이 물 자체가 이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자아 안에 있잖아요. 이게 가장 큰 차이라는 거죠. 그 기존에 어쨌든 근대 철학에서는 끊임없이 뭔가 대상을 나의 인식과 내 어떤 주체 바깥에 있다는 생각 속에서 논쟁해 왔다라면 아예 피이테는 이 자아라는 절대성 안에서 다 포괄시켜 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물 자체 개념도 여기서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필요가 없어지고 우리가 인식하는 그 대상은 비아로서 정립되는데 그 비아가 사실은 어디에 있다? 이미 자아 안에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을 비아로서 산출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미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벌써 논리적으로 피이테의 한계점들을 벌써 포착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억지스러움이 좀 있거든요. 자, 그래서 피이테는 자아에서 출발하고 이러다 보니까 인식의 대상은 비아일 뿐이에요. 내가 인식하는 대상은 비아고 근데 이 비아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자아 외부에 있는 어떤 것도 그를 인정하지 않는다. 만약에 여러분 이거 바깥에 있는 인식이 나타나면 어떡하죠? 이 절대적 자아 바깥에 무엇이 나타나면 어떡해요? 그거 정말 알 수 있는 건가?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모르는 건 어떻게 인식하죠? 결국 해결된 게 없는 거예요. 자아 안에 비하가 있다. 내 안에 이미 진리의 기준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그러면 내가 판단할 수 없는 비하는 어떻게 해요? 정말 내가 알 수도 없는 거. 얘가 진짜로 화이트보드 펜인지 뭔지 알지도 못하는 것들 있잖아요. 용도도 알 수 없고 이런 것들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자아 안으로 인식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모든 대상은 자아 안에 있고 자아와 통일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통일만이 절대적이라고 본다는 점에선 역설적으로 어떤 배제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적 관점에서 피이테는 자아의 무제한적 자유를 강조한다고 나와요. 왜 자유냐? 본인만 오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아가 굉장히 거대한 자아 같지만 결국은 나의 자아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자아적 체계를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도 이런 체계를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요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 자아는 무한을 향한 행동자요 극도로 자유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이다. 그렇죠? 왜냐면 내 안에 이미 모든 걸 다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어떤 무제한적 자유를 상징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죠. 이 자아와 여기 똑같은 그런 자아가 또 절대적 자아가 또 있어. 이건 다른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절대적 자아와 나라는 절대적 자아가 부딪힐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는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는 없습니다. 이 자아 자체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절대적 자아끼리 만났을 때는 해결할 방법이 자체적으로는 없다. 그래서 여기서도 충격적인 결과가 나와요. 피이테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국가적인 통제가 필요하다. 전체가 조화로울 수 있도록 이 절대적 자아끼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으니 더 큰 국가적인 체계가 이것을 컨트롤해야 된다. 통제해야 된다. 심지어는 개체의 소멸까지도 주장했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어떤 모순적인 행위인가 라고도 고민해 볼 수 있죠. 물론 여러분 지금 이 수업은 피이테에 대해서 철학과 골격청소부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은 또 아니에요. 나중에 해결을 위한 교두보 같거든요. 그래서 칸트를 비판하면서 이 과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 과정의 어떤 윤활유 역할로서 중요할 뿐이지 피이테 그 자체를 중시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만약에 여러분 피이테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시거나 피이테 전공자분이 계신다면 충분히 또 여기에 대해서 아마도 반박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논리만 따라간다면 피이테의 절대적 자아는 자아와 자아의 충돌을 막을 방법이 없고 자아 바깥에 있는 그 또 다른 것에 대해서는 비하라고 표현할 수도 없거든요. 그럼 자아 바깥에 있는 인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처리할 방법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칸트가 얘기했던 선험적 자아보다 더 근원적인 무규정적 자아를 끄집어냈고 뭐 그 설정까지 맞다고 치더라도 그렇죠? 정작 문제는 자아의 독단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절대적 자아, 피이테는 근대 철학의 출발점이었던 나를, 그죠? 이 나라는 주체를
자아로서 절대화했고 절대자의 자리에 나를 갖다 넣은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는 절대자는 그동안 늘 신이었잖아요. 신의 자리에 나를 갖다 집어넣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자아가 차지했다. 이렇게 여기서도 표현되어 있죠. 다른 한편 모든 대상은 자아 외부에 있지 않아요. 모든 대상은 비아야.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아 내부에 있고 이 자아를 벗어나는 사물 자체는 따로 없다고 얘기함으로써 칸트는 벗어났는지 극복했는지 모르겠지만 정작 문제는 주체와 대상의 일치를 어떻게 보증하느냐, 주체가 대상을 대체 어떻게 인식하지라고 하는 그동안 근대 철학의 골아픈 문제는 해결이 되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일치의 문제는 해결이 된다. 왜? 어차피 내 자아 안에서 일어난 비하의 문제니까. 그래서 일치하냐 안 하냐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지만, 그죠?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절대성이, 이 통일성이, 그죠? 정작 여기서 보세요. 이 얘기 나요. 그러나 자아 안에서 자아에 의해 비하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그 사실이 그 비하를 자아가 올바로 인식한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 예를 들어, 자 보세요. 여기서 이 사례가 나오는데 똥인지 잼인지, 그러니까 뭔가 자아가 여기 있는 절대적 자아는 똑같은 어떤 대상을 보고 얘는 잼이구나 알아서 이거를 딸기잼이라고 인식했다면 여기 있는 절대적 자아는 똑같은 대상을 보면서 똥이라고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같은 대상이잖아요. 예를 들어 같은 걸 봐요. 같은 걸 보는데 다르게 판단한다라는 거죠. 예? 같은 걸 인식해요. 저번에도 등장했던 그 마우스예요. 이 두 절대적 자아가 이 대상을 인식했다라는 걸 통해서 벌써 얘는 비하가 되는데 정작 얘네들이 인식한 비하가 다르게 인식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아에서 비하가 산출된다고 해서 그 비하를 제대로 인식한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게 아니다. 얼마든지 견해가 충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나와요. 피이트에 따르면 두 자아가 모두 옳은 것으로 그럼 인정돼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그렇다라고 보는 거예요. 얘가 얘를 똥으로 인식하면 그렇게 똥인 거고 얘가 잼으로 인식하면 잼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피이트는 되게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자아가 모두 옳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인정될 수 있어야 된다고 한 거고, 알겠죠? 하나는 그거를 똥이라는 대상으로 반정입한 거고 하나는 잼이라는 대상으로 반정입한 거예요. 이제 그 많은 자아들이 모두 자기의 대상을 반정립하고 그걸 진리라고 부를 수 있는 자유가 생겼다. 여러분 그러면 똥도 진리고 잼도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성의 원리가 나오죠. 진리라는 건 보통은 절대적인 거거든요. 보편적이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걸 보통 진리라고 하는데 지금 피이테가 아예 상정하는 진리는 그러니까 기존 근대 철학의 진리 개념과도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진리는 이제 굉장히 다양해지는 거죠. 알겠죠? 누구는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하고 누구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하는 게 모두가 진리가 될 수 있다라는 일종의 혁명적인 방법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럼 결국 이건 굉장히 극단적인 관념 철학이 아닐까, 그렇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옳은 거고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옳은 거고 그랬을 때 과연 이 절대적 자아끼리의 충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할 때 역시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피이테는 아마도 각자의 인식 체계에서는 그걸 진리라고 보더라도 사회적인 어떤 현실의 충돌 문제에서는 그래서 어떤 국가적인 통제가 필요하다고 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진경 선생님이 또 걱정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피이테의 진리의 문제를 절대적으로 해결하는 데서 뚫고 나가야 될 근원적 장애는 뭐냐라고 할 때 차이와 불일치를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 차이. 네? 나중에 이제 들레즈가 강조하게 되는 차이와 불일치를 사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피이테가 보기에 주체와 대상은 자아 안에서 절대적으로 일치되어 있죠. 그러니까 차이와 불일치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할 수가 없어. 이들의 자리는 없는 거죠. 절대적 자아의 자리에는 차이와 불일치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새롭다라는 걸 정의해 보세요. 여러분 무언가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된다라는 건 지식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새로운 걸 알아야 되죠. 새로운 것은 곧 차이거든요. 얘는 뭐지? 뭔가 모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고요. 그죠? 내가 갖고 있던 기존 체계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차이를 느끼는 거고 그 차이에서 우리는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는 거죠. 새로운 곤충의 어떤 종을 봤을 때 아니면 새로운 심지어 인종도 처음 봤을 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 봤다라는 건 결국은 차이를 있다라는 거고, 차이를 우리는 받아들일 때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피이테의 절대적 자아의 개념에서는 그 차이는 들어올 여지가 없다. 이미 자아 안에서 반정립한 비하이기 때문에 자아가 모르는 차이 같은 건 인정될 수 없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대한 독단론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것도 알 수 없게 된다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그 결과서 새로운 지식의 출현이라는 중요한 사태를 이해하기 곤란해진다. 진리를 아예 처음부터 절대적으로 보장하려다 보니 실제로 역사 속에서 진행되는 지식의 변화와 발전을 이해할 여지가 없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진행되는 지식의 변화가 없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 해겔 쪽에서 가면 정반합을 지금 피이테도 뭔가 얘기하고 있죠. 나중에 이제 그 해겔도 이런 도식을 따르고 있지만 해겔은 역사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해겔은 지금 이 피이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피이테는 어떤 문제에 빠졌다? 역사적으로 계속 변화가 있잖아요. 새로움과 차이와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새로움과 변화에 대해서 이 절대적 자아는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움을 인식할 수 없고 역사를 분석할 수도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여기까지 해서 피이테의 어떤 이 자아에 대한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몇 분 걸렸죠? 의외로 제가 많이 했네요. 36분. 그 나중에 보시면 제 생각엔 그래서 한번 짐작해 보면 피이테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 상식에도 좀 안 맞잖아요. 아니면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좀 더 공부를 해봐야겠지만 그냥 생으로 짐작해 보면 결국은 피이테가 얘기하고 싶은 절대적 자아는 이런 어떤 개별적 안에서의 어떤 진짜 그 자아를 얘기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진짜로 어떤 히틀러 같은 정말 그 완전한 자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독재자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독재자 같은 어떤 모델을 생각하면서 이런 거대한 절대적 자아를 이미 생각해 둔 게 아닐까. 만약에 그런 절대적 자아가 있다라면 이들의 어떤 충돌 가치도 다 그 절대적 자아가 다 해결할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게 결국은 피테의 이 방식은 처음부터 완결 체계를 갖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어떤 독재적 방식을 이 안에 내포하고 있는 건 아니었을까 이런 좀 우려가 있습니다. 알겠죠? 과연 그런 건지 아닌지는 좀 더 저도 공부를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여러분이 오늘 인식해야 될 것은 칸트의 그 진리 어떤 설정 문제와 선언적 주체의 문제를 피에테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해결했다. 해결을 하긴 했는데 그 해결은 역으로 어떤 거대한 좀 답답한 독단론, 거대한 절대론 같은 게 나왔죠. 근데 더 역설적인 건 이 절대적 자아 때문에 절대적 자아가 또 있거든요. 그 절대적 자아의 개수만큼 각자가 인식하는 산출한 비하가 다 모두 진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진리의 상대성을 또 얘기하고 있다는 점에선 독특함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자아 안에 이미 어떤 진리 기준이 있다라고 봤다는 점에서는 어떤 스피노자적인 측면도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해결 편에서 보게 될 쉘링이 잠깐 나와요. 쉘링에서 좀 더 우리는 그 스피노자의 많은 그 어떤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